오늘 재테크 박람회에 신탁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 돈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잘 쓰고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갑자기 신탁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다들 이제 뭐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한 3,000분 정도 신탁 설계를 해드리고 상담만 한 5,000분 정도 해드렸는데 대부분이 체계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만 하고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잘 쓰고 보존하고 승계하는 게 버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제 뒤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50억 자산가가 30년 뒤에 상속을 했을 때 세금을 36억을 낼 거냐 10억만 내고 끝낼 거냐 이만큼 20억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26억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승계하는 걸 실천하는 게 바로 이제 가족 신탁 얘기입니다. 9988-234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시죠? 저는 사실 이걸 인생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98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2, 3일 앓다가 떠나는 이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이자 실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취미도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부자가 돼야 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친구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 재무 상태가 아주 튼튼해야 되겠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제 1주택, 1가구 1주택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양도세에서 주로 나오고 뭐 종부세나 세세 나오는데 실제 1가구 1신탁 저는 모든 가구가 신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시면 당연하게 1가구 1신탁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신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상속을 받으실 분들도 제법 되지만 또 넘겨주실 분도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족의 가장으로서 재산을 넘겨줄 때 과연 이게 재산을 그냥 넘겨주는 거 이건 사실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를 잘하고 심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건강하게 계시지만 향후에 몸이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요 과정이 보통 한 30년, 40년 걸린단 말이죠. 이 과정 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내가 물려준 거 가지고 잘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컨셉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뭔가 물음표가 많이 쳐질 거예요. 이게 과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오늘 강의 목표는 이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항상 또 세금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상속하면 좋을지, 정리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물음표보다는 이제 이걸 가족 신탁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면 된다라는 인식하에 이제 느낌표를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요 그림이 이제 메비우스띠인데 메비우스띠에는 돌아도 끝이 없어요. 무한 반복이죠. 상속 증여에도 줄 사람과 받을 사람 마찬가지. 계속 고민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이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Just do it.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회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라도 자산 승계를 잘 설계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 가셔가지고 야, 나 이거 오늘 강의 들었더니 이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꼭 상담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 이게 제 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인데요. 뭐 75세 자산가인데 100억 정도 자산이 있고 상가 건물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도 물려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상담을 했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재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들이 재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재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해. 세금을 세무서 물어봤더니 100억이면 상속세가 40억 나와요. 너무 아깝잖아요. 내 재산 100억 중에 40억이 상속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상가 건물은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걸 신축한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여기 나오는 임대 수입 가지고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아들 둘이 이제 그 생활비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만나면 정답이 안 나오죠. 세무사를 만나면 세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
세금 줄이고 했더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 재산 관리 등이 부족해. 이런 흔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세무사를 만나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전문가들, 저희 본부에 이제 변호사들, 세무사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어떻게 승계하는 게 맞는지 그걸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드리는데, 요 실제 사례의 최종 답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흔한 사례인데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 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은 세대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가족 사이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시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적응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배경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아마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30년 노후 생활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고객들 중에 본인 부부가 충분하게 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종부세를 때리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이 매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0년이면 18억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0세까지를 쭉 해놓고 100세 빼기 여러분들 나이를 곱하고 매월 얼마씩 하는지를 딱 해놓으면 이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만든다. 1번. 그래도 남는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자식들한테 정려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 되게 중요해요. 1순위. 우리나라가 이제 법률적으로 상속이 공동 상속이잖아요. 저희 딸이 지금 고1, 중1인데 이미 본인의 상속 재산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5대 1대1 나오죠. 아파트 네이버 들어가 보면 우리 아파트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공동 상속 제도가 문제가 내가 받을 기대치가 있는 거죠, 미리.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아파트든 뭐 회사든 대부분이 공동 소유로 분할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분으로 분할해 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분할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는 이제 현상들이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들 딸한테 공동으로 정리해 줬더니 둘이 맨날 싸워요. 딸은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 유학 보낸 아들 등록금 필요하다, 교육 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뭔 소리냐, 이만큼 임대료 수입 잘 나오는 부동산을 왜 팔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 유일하게 있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이전되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가 안 되도록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것들 전부 다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법률 환경도 공동 상속 때문에 결국은 공유로 가고, 공유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기업이든 회사든 부동산이든 다 한 명한테 하나씩 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죠, 여유가.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1물건 1상속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 상속제도 1.5대 1대1이라고 하는 균등 상속의 배우자 50% 가산, 이 법정 상속으로 내려가면 당연하게 공동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는 법률 구조가 있습니다.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신탁, 이렇게 한 명한테 몰아주면 좋은데 또 우리나라 법제가 유류분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죠. 본인의 법적 상속분의 반을 나중에 소송으로 뺏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독 소유로 줘도 또 공동 소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류분 얘기 나왔으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류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플러스 1년 이내에 정리한 재산, 이게 유류분 모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이내에 정려한 재산이 그러니까 다냐? 그게 아닙니다. 상속인들한테는 꼬마 시절에 정리한 것도 다 합산해서 유류분 모수로 잡는 거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현상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합한 다음에 법정 상속분 곱하고 2분의 1, 뭐 형제자매나 부모들은 3분의 1 이렇게 이제 받아가는 건데, 요 유류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또 아니고 정리한 재산은 또 아니야. 그렇게 되면 사실 유류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유류분에 포함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직은 대다수는 이제 포함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신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세모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한 명한테 몰아줘도 결국은 나중에 내 사후의 소송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가족 신탁이 왜 필요하냐를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제도들이, 민법상 제도들이 다 좀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신탁으로 보완하는 거죠. 대표적 후견, 우리가 롯데 신격호 회장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세상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후견인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러면 내가 후견이 되겠다고 서로 자녀분들에 싸우는 거죠. 상속의 전조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견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미리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원하는 후견인이 딱 내 후견이 되도록 미리 근거할 때 미리 하는 문화도 만들고, 재산 관리는 신탁으로 구성한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임의 후견 신탁이고요. 정려제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제 문제는 줘버리면 내게 아니거든요. 부모들은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분들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향후에 받을 걸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녀들 변심이나 아니면 낭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미국으로 가봤더니 정려 신탁이라는 거로 해서 정려하지만 통제권을 부모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신탁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상속으로 내리면 뭐 상속 분쟁은 이제 법정 상속이 1.5대 1대1이지만 싸움이 많죠. 많은 변호사들이 그거로 이제 팟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유언은 뒤에 설명드리지만 집행이 원할 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유언 대용 신탁,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으로 내가 승계 계획을 미리 짜고 수탁자한테 재산을 넘겨놓고 수탁자가 나중에 분배해주는 그런 구조를 오늘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바로 돌아가시면, 아까 전에 9988234가 제일 좋은데, 문제는 치매라는 이상한 병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보통 5년에서 길면 1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치매가 중증으로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할 때는 사실 나는 뭐 내 멋대로 재산 관리하고 투자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요 상황이 딱 되게 되면 내가 못하니까 결국은 후견인들이 누가 되느냐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게 요 시점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중에 상속 이후에도 어떻게 배분할지,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신탁으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미리 재산을 운용 어떻게 하고 재산 인출을 어떻게 쓰고 수익자도 바꾸고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사무소인이 없어지는 시점부터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서 현명하고 똘똘한 내 자식이 후견인이 돼서 관리를 하다가 상속이 일어나면 배분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이제 세 단계에 대한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운데 오셨는데, 요거 하나는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좌측편에 보시면 1억, 5억, 10억, 30억 다 아시죠? 10%부터 50%까지 세금입니다. 30억 이상이면 반이 세금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0억이면 한 40몇 억이 세금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 국가를 탓할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 정부에서 절세할 수 있는 툴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 50% 구간, 30억 이상 구간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녀한테 내려줍니다. 자녀한테 내려주게 되면 자녀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50억인 사람 기준으로 10억씩 쪼개서 자녀한테 정리하면 세율이 30%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바로 세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50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30억 초과 20억은 반이 세금이에요. 근데 자녀 내려주면 30% 구간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절세 전략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한 30억까지는 실효세율 한 20%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부모님 재산이 지금 한 40억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해달라는 말을 우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대신해 해야 되는 거죠. 대신. 그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고, 그래서 요걸 해야 되는데, 요 절세 플랜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심플한데 이걸 이제 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건데, 65세인데 50억 자산가예요. 자녀는 2명.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0년 단위 65세에 한 번 5억씩 자녀 둘한테, 75세에 한 번, 85세에 한 번, 이게 3번 정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총 부담 세액을 얼마나 낮출 것이냐. 아주 간단한 장표예요. 가정값은 연 3% 정도는 운용 수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구간, 제일 위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뒤에 54년도에 상속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산은 121억이지만 상속세가 36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래프 보면 10년 주기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정리한 돈은 자녀 명의로 넘어갔는데 그걸 증식시키겠죠. 그래서 자녀 재산은 쭉 증가를 하고 본인 재산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총부담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36억의 상속을 내는데 정려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10억 세금으로 그냥 커브 가능한 거죠. 이거 안 하면 바보예요. 이거 안 하면 바보예요. 근데 바보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줬을 때는 자녀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정려하고 신탁으로 딱 묶어가지고 경제적 효익은 너가 누리되 함부로 처분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려 안심신탁.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정치하실 분 아니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 계획을 짜셔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여기 자녀분들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나한테 주지만 내가 손도 안 댈게. 미리 조금씩 나한테 줘. 대신에 신탁 걸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통제권 행사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동하게 만들어야죠. 부모는 걱정을 들고 자식분들은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언공증.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신탁은 아예 못 들어봤는 분도 많을 텐데 유언공증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유언공증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도가 미비한 게 너무 많아요. 공정정서가 전산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죠. 엔모 증권사에 100억의 상장 주식을 넣어놓으셨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언공증서를 들고 왔어요. 유언 들고 와가지고 이 100억 주식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라고 공증을 한 거다.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엔모 증권사에서 100억을 덥석 내줄 수 있느냐? 교과서대로라면 내줘야 되죠. 근데 현실은 교과서하고 달라요. 유언은 마지막에 한 유언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한테 100억을 내줬는데 내일 큰아들이 자필 유언서를 들고 왔네? 그럼 날짜가 하루 뒤에요. 그럼 또 한 번 더 내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이 유언 공정으로 절대 승계가 안 됩니다. 이거 모르는 변호사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 회사에도 공증서를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쉽지만 못 내준다. 상속인 전원 동의 받아오세요. 동의 안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분쟁인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 공정을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사례.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말 듣고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대회 가서 금고를 열어봤더니 유언 공증서가 있는데 나보다 우리 누나 많이 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변호사로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공정성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정이 전산조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차등 승계하는 걸 가지고 또 미리 유언서를 자식한테 맡기는 사람도 드물고, 그 현실적으로 가보면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전산조회가 안 되는 거, 체계적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공정으로는 답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신탁을 하셔야 돼요. 뭐 돈이 1억이면 몰라도 최소한 10억 넘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탁 구조로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좀 보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자녀분들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어떻게 할 거냐, 마스터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내 가족이 이렇고 내 재산이 이렇고 나는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싶고 누구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신탁 씌워서 매월 500만 원씩만 주고 뭐 이런 다양한 설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상담받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게 오늘의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의식을 좀 개조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탁 어떻게 할 거냐. 신탁은 이제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위탁자, 맡기는 사람, 재산을 맡기는 사람 위탁자 등장하고, 수탁자,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수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라고 해서 이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과 원본을 누구한테 줄 거냐, 수익자가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명이 등장하고, 신탁이 아주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시켜요. 이 수탁자는 우리 같은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될 수도 있죠. 넘기고 그 다음에 생전에 내 거야, 사후에 누구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눠줘. 수익자. 수익자는 여러 부류가 가능해요. 위탁자 본인이 생전이고, 자녀들, 배우자, 손자녀, 아니면 기부, 아니면 그동안 내 살면서 도와준 사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신탁이 설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탁 계약으로 구성을 하고요. 증여를 적극적으로 하면 세금은 줄인다. 이거는 모든 세무사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모델 사례처럼 아들, 딸들 중에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요. 그럼 어떡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고 나면 나중에 세금이 엄청 나오는데. 그래서 증여를 한 자녀분의 이 재산을 신탁으로 통제권을 딱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여 안심 신탁이에요. 안심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분도 마음이 편하고 받는 자녀도 미리 받아서 나중에 낼 세금을 줄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적으로 합니다.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조금 정리해요. 그리고 증여자 주신 분들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증여 플랜을 하니까 세금을 줄인다. 이 3가지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고 부동산 이전, 금융상품 이전을 시켜주는데 그냥 하지 말고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그 조건을 여러분 뭐냐? 너 이거 받는 즉시 신탁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이제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자녀가 바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 동시에 바로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나오는 경제적 효익, 아파트를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정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 너 이게 들어가 살아, 마음대로 살아라. 경제적 효익은 자녀한테 가지만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 차입 일으키거나 함부로 배우자한테 정리하거나를 못하게 막아놓는 장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고객 중에 아들한테 결혼한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정리해줬어. 근데 2년 뒤에 이혼을 했네? 그래서 변호사 찾아봤더니 그래, 정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며느리가 떠나는 건 마음이 안타깝지만, 근데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이거 내 유구까지 비과세 되니까 내 배우자한테 정리해줬어 해서 5억 5억씩 나눠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럼 이 5억은 누구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잘 살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신탁을 씌워놓고 정리하는 거죠. 아들 딸 낳고 잘 살면 신탁을 풀어줘 버리면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을 하되 신탁을 유지하고 함부로 처분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장치. 이게 이제 되게 필요하고요. 이거의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가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업을 줄 때 한꺼번에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쪼개서 줬을 때, 그럼 이걸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부동산, 아까 뭐 50대리 부동산이 있어. 이거 5억씩 쪼개서 주고 또 10년 뒤에 또 쪼개줘야 되는데, 쪼개서 줘야 세금도 줄이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못 주는 자산들은 대부분 정려 신탁 구조를 짜서 드리고, 우리 고객들이 보통 한 45세까지는 내가 지켜볼 거야. 대신에 그 전에 잘 살면 신탁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현명한 상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있는데,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 상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죠.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소유권자시키고, 어떻게 되냐면 생전의 수익권은 수익자는 나야. 대신에 내가 상속이 일어나면 아들 딸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거야.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준 게 아니고 줄 계획을 짜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해지도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중에는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아들한테 다 주겠다고 했다가 6개월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 딸 다 줘야 되겠다. 아들 수익 없애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90%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 기회를 주자 해서 지금은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내가 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파시면 돼요. 준 게 아니고 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예요. 계약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제일 왼쪽에 두고, 자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한번 실습을 옮겨봐야 되겠지. 그래서 재산을 뭐 금전, 상갑, 아파트, 뭐 예금 이렇게 펼쳐놓고, 자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를 오늘 고민해 보십니다. 생전에 줄 거냐, 사후에 줄 거냐 고민 한번 해보시고,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 그리고 또 고민거리, 바로 줄 거냐, 아니면 뭐 정기금으로 매달 얼마씩만 주러 갈 거냐, 아니면 결혼하면 얼마 주고 손자나면 얼마 줄 거로 할 거냐. 뭐 이런 계획을 한번 한 판을 짜보세요. 한 판을 짜보시면 묘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와 같이 해야 되고 또 신탁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후견 신탁,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코 회장이 미리 저를 만났으면 후견 분쟁은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 중에는 아들 딸 중에 딸을 후견인으로 정해놓고, 자 내가 아프면 애들한테 신세지기 싫으니까 나는 삼성 노블 카운티에 보내줘 1인실에. 그러고 신탁재산에서 그 매월 지급해 하고, 상속 일어나면 딸이 날 케어했으니까 좀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플랜을 실제로 짜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후견도 체결해놓고 신탁을 체결해놓고 쭉 가서 내가 사무총이 없으면 그때 내가 정한 후견인이 후견 역할을 하다가 상속이 일어나면 내가 배분한 대로 설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완전한 상속 설계 도구다 해서 이미 후견 신탁. 요것도 최근에 좀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려, 상속, 후견 이 세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거예요. 수탁자는 우리 같은 상인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맡겨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머리만 복잡한 걸 전문가를 만나서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마스터 플랜을 짠 다음에 그거를 신탁 계약 체결하고 수탁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걸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 배분하면 끝,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탁 활용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10년치의 원천징수용성을 가지고 오면 내주는 거죠. 실제 사례는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바로 주지 말고 10년 동안 일하면 그때 내가 주려 했다. 그리고 상속세는 신탁재산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요. 신탁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게 이제 인센티브 신탁입니다. 재산만 물려준다고 그 재산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봐죠. 상속재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자제분들이 제대로 일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미국 로펌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뭔가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뭐 학위, 결혼, 출산.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취업하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인컴 매칭. 아들, 딸 너가 돈 10년 동안 번 거에 10배를 신탁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고 내 가치를 실어서 상속할 수 있는 가치 상속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펫트러스트. 실제 저희도 최근에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자기 재산을 이제 특히 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재산을 이제 반려동물들이 걱정되니까 그걸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 본인 사후에 이 반려동물을 실제 진심을 담아서 챙겨줄 관리인 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데리고 오셔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한데인데 뭐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재산 보호 신탁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가 재산을 4명이나 가지고 있으면 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버리고 또 내가 마음대로 써버리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기당해버리기도 한데, 신탁이라는 보호망을 딱 씌워놓게 되면 재산을 최종적으로 신탁 회사 내지 수탁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면 뭐 가상화폐 사기당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다 확인해드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재산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문제 75 자산가인데 배우자 아들 둘 있고, 근데 둘째 아들 재산 관련이 부족하고 세금은 줄이고 싶고 상가 건물은 꽤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아주 흔한 사례인데요. 보통 이제 금융자산들은 배우자한테로 많이 상속을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배우자가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배우 상속 공제 받고, 그 다음에 또 단기 재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배우자가 받아가지고 자녀분들의 상속세를 내줘도 그거는 정려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그 40억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자녀 걸 내주면 자녀들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금융자산은 배우자한테로, 아파트는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배우자한테 미리 정려하고, 상가 건물 4분의 1씩 쪼개가지고 아들한테 2분의 정려하고 10년 뒤에 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둘째 아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신탁을 씌우는 거죠. 씌우는데 둘째 아들 것만 신탁 씌우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또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같이 신탁을 맡깁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신탁을 맡기고 나머지 남아 있는 지분은 10년 뒤에 정리할 거지만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배우자한테로 상속했다가 배우자 사후에 자녀한테 상속하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짜놓고 이 상가 부동산은 배우자 사후 20년간 신탁해서 관리하고 똘똘한 큰 자녀가 의사결정해라. 처분은 안 되지만 임대, 시설을 해라. 이렇게 짜놓는 거죠. 이게 신탁 아니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세금 줄이고 걱정거리는 신탁으로 통제권 행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주 흔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가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업도 머리가 아파요. 한 명한테 주자니 유류분 걱정되고 쫓겨주자니 둘이 싸울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 세대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사위 며느리를 찾고 어떤 데는 손자한테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머리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탁 구조를 짜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 보게 되면 뭐 3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한 세대가 늘어갈 때마다 가업들이 다 쪼개지잖아요. 근데 해외는 사실 이제 가족 구성원이 뭐 300명이 돼도 하나의 구성원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족 헌장인데, 요걸 저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연구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세대 분이 신탁 맡기고 수익자를 자녀 세대 쭉 무한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1세대가 사라질 때는 1세대가 하지만 다음 세대 늘어가면 가족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헌법처럼 가족 헌장을 만들고 가족 회의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업을 영속적으로 내리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가업을 설계할 때는 가족 헌장 등을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저희 고객들 중에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내려가면 계속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한 12명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각자 10%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신탁으로 넣고 가족 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족의 대표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 제가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들 좀 받아볼까요? 좋은 제도 같은데 네. 신탁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신탁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녀분들이나 뭐 가족들을 수탁자로 지정하면 사실 비용이 안 들죠. 안 들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신탁 회사를 활용하게 되면 뭐 자산 규모에 좀 다르긴 하는데 한 0.5에서 0.7 사이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재산이 있고 부채가 있다고 했을 때 재산만 저렇게 신탁을 맡겨 놓고 그러면 그거는 압류 같은 걸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중에 다음 세대가 받을 때는 그 채권 아니 그 부채는 상속 포기를 하고 신탁받은 자산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도 그렇고 싶은데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재산을 수탁을 받고 부채는 이제 사실 부채가 뭐 근상 설정된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별도로 분리될 수 있는데, 압류가 안 되는데 압류가 되는 예외가 있어요. 신탁할 때 이미 채무가 더 많았을 때, 자산이 50억인데 채무가 100억이야. 그럼 그거는 이제 신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 설정 시점에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면 그 문제는 안 생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산도 상속받고 부채도 상속받잖아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그때 부채도 승계받는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르신 분들 질문의 수준이 꽤 높은데요. 편안하게 뭐 궁금한 거. 그 오늘 강의의 핵심은 나이키처럼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주실 분들이든 받으실 분들이든 실행에 옮기시는 걸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탁 회사들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 거래하는 신탁사를 찾아가 가지고, 은행들이 대부분 신탁이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까 가서 실행에 한번 옮겨 보시고, 뭐 저를 찾아오시게 되면 아마 대표 전화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요즘 대한민국이 사실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세율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 아는 분들은 외국으로 가서 국외로 재산을 뺀 다음에 그렇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증권사나 그런 신탁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국내 재산만 신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외 자산도 신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크로스보더로 증여 상속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행에는 사실 많이 못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커지면 해외로 나갔다 국내에는 뭐 안 돌아온다는 전제를 깔면 상관없는데, 나가셨다가 나중에 말년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외에 나간 자산들은 사실 신탁은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싱가포르로 정상세가 없으니까 가서 하셨다는 분이 있는데, 싱가포르로 계시면 우리가 싱가포르에 신탁업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안 돼서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랑 조인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